바다가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날 5월의 해운대는 언제나 화려하죠. 파도는 햇살을 받아 부서지고 갈매기들은 축복처럼 울어댑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지나치게 고요했어요. 이 넥타이 제가 매줬습니다. 태성이 넥타이. 약혼식 날 아침에 23.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동생이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들떠 있었죠. 장화율이란 여자와의 약혼식 때문에. 저는 물었어야 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냐고. 그 여자를 믿어도 되는 거냐고. 하지만 동생의 눈빛이 너무 밝았어요. 믿고 싶어 하는 걸 부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 다물었죠. 약혼식장, 항만, 전망대 부속 연회장. 푸른 바다가 통유리 너머로 펼쳐지고 하얀 장미가 천장에서 늘어진 곳. 근데 제 눈에 모든 게 너무 과했어요. 하율의 웃음, 초대받지 않은 낯선 얼굴들, 지나치게 많은 샴페인.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목을 조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불꽃이 천장을 삼키고 비명이 파도를 덮었어요. 귀가 먹은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기 속에서 누군가 절 끌어냈어요.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태성은 폭발 중심부에 있었거든요. 구급차, 사이렌, 경찰의 고함, 카메라 플래시.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단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하율. 그녀는 멀쩡했어요. 옷은 그을렸지만 얼굴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가 목을 조였습니다. 경찰은 조문객처럼 왔어요. 애도를 표한다는 말과 함께 가스 누출 사고라고 했죠.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가스 누출 사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율이었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죠. 보험, 처리 서류를 확인했다고. 수익자 변경이 완료됐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율은 전화를 끊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당황한 것 같았지만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라고 사과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 눈 속엔 슬픔이 없었습니다. 계산만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바닷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발밑을 핥았어요. 차갑고 집요했죠. 태성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람 속으로. 언니가 꼭 알아낼 거라고. 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 파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떠오른다는 것을. 하얀 재처럼.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사고를 잊었고 언론은 다른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춰 있었어요. 동생의 방 앞에서, 닫힌 문 앞에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면 태성이 정말 없다는 게 확인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하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태성의 유품을 정리하러 가도 되겠냐고. 회사 서류가 좀 섞여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날 아침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태성의 서류를 열람하고 싶다고 했죠. 보험 관련 서류요. 담당 공무원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멈췄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태성의 서명이 있었어요. 분명 태성의 이름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의 획이 평소보다 둥글었어요. 받침이 너무 각졌고요. 태성은 글씨를 흘려 쓰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이건 태성의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서류 제출 날짜가 언제죠? 공무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약혼식 사흘 전이었어요.
그날 태성은 부산에 없었습니다. 서울 본사 연수 중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유족이라고 해도 안 된다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보험 사기 냄새 맡고 오셨어요? 돌아보니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 명함을 건넸습니다. 오성철, 보험조사관, 유족분 같은데 혹시 윤태성 씨 사건 관련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성철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그 사건 조사 중입니다. 비공식적으로요. 사건에 두 가지 냄새가 나거든요. 돈 냄새와 죄책감 냄새. 그는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어요. 화면엔 통화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장하율. 이 사람 최근 3개월간 통화 기록입니다. 합법적으로 입수한 건 아니지만 패턴이 보이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번호가 있었어요. 문기훈, 항만, 보안업체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약혼식 전날까지 하율과 수십 통의 전화를 주고받았더군요. 문제는 이 사람, 폭발 사고 다음날 사표 내고 잠적했다는 겁니다. 오성철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위조된 서명만으론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문기훈을 찾는다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떻게 찾죠? 오성철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죠. 사흘 후 오성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기훈을 찾았다고, 부산항 근처 허름한 여관에 숨어 있다고. 저는 오성철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어요. 좁은 복도, 곰팡이 냄새, 깜빡이는 형광등. 오성철이 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기훈 씨, 보험조사관 오성철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어요. 오성철이 다시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잠겨있지 않았던 거예요.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담배꽁초, 소주병, 구겨진 옷가지들, 그리고 창가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에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모습. 문기훈 씨 맞습니까?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누구세요? 윤태성. 그 이름 아시죠? 문기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성철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이 약혼식 전날 가스 배관 점검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무표엔 당신 이름이 없는데 말이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기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동생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기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사람이 죽을 줄은. 문기훈이 말했습니다. 장하율은 선박 보험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다고. 가짜 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는 게 그들의 수법이었다고. 태성은 명의만 빌려준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율이 그렇게 말했다고. 폭발은 소규모로 계획됐어요. 연회장 구석에서 작은 화재 정도만. 그런데 뭔가 잘못됐어요. 가스가 예상보다 많이 새나갔고. 문기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윤태성 씨는 하율 씨가 안전하다고 한 장소에 서 있었어요. 근데 폭발 지점이 바뀐 거예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제가 물었습니다. 하율이 일부러 그랬다는 겁니까? 문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사고 전날 그 사람은 죽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그렇게 말하는 걸.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여관을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성철이 말했어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경찰에 넘기면 됩니다. 저는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진실은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도 있었죠.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윤서진 씨, 오성철이 불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벌어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얀 재를 모으는 일이 문기훈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지 일주일 만에 장하율이 체포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항만, 보험 사기, 조직 일당 검거, 피해액만 수십억 원. 그리고 그 중심에 장하율이 있었습니다. 저는 TV 화면 속 하율을 봤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살인자라고, 괴물이라고. 하지만 하율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처럼 보였거든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하율이 피고석에 섰습니다. 검은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보험 사기, 서류 위조, 살인교사. 죄목이 길게 이어졌어요. 하율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중년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피고인은 보험 사기 조직에 협박당했다고.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고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윤태성 씨의 죽음은 피고인에게도 충격이었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하율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재판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율의 과거가 기사화됐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혼자 동생들을 키운 이야기, 사채업자에게 시달린 흔적들. 사람들이 동정하기 시작했어요. 댓글란이 뜨거워졌습니다. 불쌍하다고. 사회가 그녀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심지어 태성의 죽음마저 사고였을 거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오성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침착하라고. 이건 변호인의 전략이라고. 여론을 이용해서 형량을 줄이려는 거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오성철이 말했어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율이 고의로 태성을 죽였다는 명확한 증거. 문기훈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문기훈도 공범이기 때문에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저는 무력했습니다. 진실은 알고 있는데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성철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다고, 증거를 찾았다고. 저는 곧바로 그를 만나러 갔어요. 항만 근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오성철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음성 파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죠. 오성철이 대답했습니다. 하율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통화 녹음이라고. 사고 이틀 전 날짜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들어봐. 그 사람은 죽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살아. 보험금만 받으면 끝나는 거야. 깨끗하게.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율이 다시 말했어요. 폭발 지점 바꿔. 내가 표시해둔 곳으로.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을 거야. 확실하게 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오성철이 말했어요. 이게 결정적 증거라고. 이제 하율은 도망갈 수 없다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음성 파일이 제출됐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불법 수집 증거라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요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구한 파일이라고. 통신사 기록과도 일치한다고. 판사가 녹음을 재생하도록 했습니다. 법정에 하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사람은 죽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살아. 방청석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하율을 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멈춰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하율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했다고. 윤태성을 죽인 건 자기라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율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명의만 빌릴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태성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죽이기로 했다고. 저는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율이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진심이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오성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말했어요. 이제 선고만 남았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바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무언가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성철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하셨다고. 태성 씨를 위해 끝까지 싸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승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태성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선고 공판일이 잡혔습니다. 석 달간의 재판 끝에 마지막 날이 온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꿈속에서 태성이 나타났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법원으로 가는 길에 오성철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징역 20년에서 25년 사이가 나올 거라고. 살인교사와 보험 사기, 서류위조까지 합치면 그 정도는 나온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태성은 어떤 숫자로도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법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태성의 친구들까지 와 있었어요. 모두 이 재판의 끝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율이 들어왔습니다. 석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척해졌고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교도소 생활의 흔적이었죠. 그녀가 피고석에 앉았을 때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잠시였어요. 하율은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하겠다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판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장하율은 보험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고인 윤태성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서류를 위조하고 보험 수익자를 변경했다고. 그리고 고의로 폭발 사고를 일으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덧붙였어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환경, 그리고 범행 후 자백한 점을 참작한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렸어요. 징역 25년.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볍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적절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5년. 태성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하율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발언권이 주어졌어요. 변호인이 만류했지만 하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윤서진 씨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태성을 죽인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알아주길 바란다고. 자기도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법정이 또 술렁거렸습니다. 하율이 계속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다고. 동생들이 위협받았다고. 그래서 선택한 거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감할 수 없었어요. 모두에게 사연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하율은 고개를 숙였어요. 교도관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법정을 나가는 하율의 뒷모습을 봤어요. 작고 초라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난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법정은 텅 비었습니다.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오성철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석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하율이 앉아있던 그 자리. 그녀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언니였습니다. 살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태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살고 싶었던 23세 청년이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잘못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법원을 나왔을 때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오성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성을 위해 끝까지 해냈다고. 저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성철이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바다 위로 떠올랐다고. 태성 씨도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진실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실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다시 바닷가로 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저는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동생에게. 언니가 해냈다고. 진실을 밝혀냈다고. 하율은 25년을 살 거라고.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태성은 영원히 23이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매서웠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 내내 참았던 눈물을. 복수는 불꽃 같았습니다. 뜨겁게 타올랐지만 제만 남겼어요. 하지만 기억은 달랐습니다. 기억은 빛처럼 남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고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 물러가고 갈매기들은 여전히 울어댔어요. 저는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태성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고 햇빛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을 펼쳤어요. 태성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흘려 쓴 그 특유의 글씨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언니, 나 행복해. 드디어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다만 미소 지었습니다. 태성은 행복했구나. 마지막까지. 저는 작은 음악 교실을 열었습니다. 해운대 골목 안쪽. 바다가 보이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태성 음악 교실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왔어요. 처음엔 5명. 그 다음엔 10명.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아이들,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아이들, 모두 눈이 반짝이는 아이들이었어요. 태성도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기타를 치곤 했죠. 서툴렀지만 즐거워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간단한 멜로디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제게 동생이 있었다고. 음악을 사랑했던 동생이.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다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오성철이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사들고
음악교실 문을 두드렸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항만재난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허가서였어요. 마침내 승인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판이 끝난 후 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태성처럼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경제적 지원까지 오성철이 도와줬습니다. 서류 작업부터 후원자 모집까지. 그는 이제 제 동료였어요. 재단 이름은 윤태성 재단이었습니다. 오성철이 말했어요. 태성 씨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음악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추모곡이었어요. 태성을 위한 노래. 아이들이 가사를 지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바다 위로 하얀 새가 날아가요. 바람을 타고 하늘로 가요. 우린 잊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제가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멜로디. 아이들과 함께 불렀어요. 처음엔 삐걱거렸지만 연습할수록 하나가 됐습니다. 노래가 완성됐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이었어요. 파도가 부서지고 햇살이 반짝이는 곳. 아이들이 모래 위에 둘러앉았습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우리가 만든 노래를 부르는 날이라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기타를 들었어요. 태성이 쓰던 기타였습니다. 1년 만에 처음 꺼낸 거였어요. 줄을 튕겼습니다.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로 하얀 새가 날아가요. 아이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바람을 타고 하늘로 가요.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노래가 됐어요. 우린 잊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노래가 끝났을 때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어요. 발밑까지 왔다가 다시 물러갔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태성만 들을 수 있게. 태성아, 언니는 이제 알았어. 복수는 불꽃이지만 기억은 빛이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진심으로. 오성철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마치 누군가 웃고 있는 것처럼. 태성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하얀 재처럼 남아 바람에 흩날릴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재를 모아 기억을 만든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바다 위로 하얀 새가 날아가요. 바람을 타고 하늘로 가요. 우린 잊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노래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바다 너머로. 하늘 끝까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태성아, 잘 가. 아니, 안녕. 우린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을게.